어머님 좀 내쫓았으면 좋겠어. 하루도 같이 못 지내겠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 산후조리 도와준다고. 아이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도움이 되잖아. 무슨 도움이야? 간섭만 하시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신생아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눈치까지 봐야 하니까 미치겠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엄마 몰라서 그래. 하루 종일 아기 하나 보려고 하시고 내가 하는 것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어제는 내가 분유 타는 것도 물이 너무 뜨겁다. 너무 차갑다 하면서 계속 간섭하시더라고. 참아야지 뭐 어떡해. 엄마 진짜 어머님 좀 내쫓았으면 좋겠어. 하루도 같이 못 지내겠어.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진짜야. 어제는 내가 아기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불이 너무 두껍다면서 빼시더라고. 그래서 애가 깨서 2시간 동안 울었어. 그리고 내가 만든 미역국은 염분이 많다고 하시면서 안 드시고 당신이 끓인 걸로 바꿔 드시라고 하시고 정말 기가 막혀. 시어머니가 그렇게 까다로우시니 까다로운 게 아니라 모든 걸 본인 방식대로 하려고 하셔. 나는 그냥 애 낳는 기계인 줄 아시나 봐.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으시고 너도 좀 이해해봐. 손자가 태어나서 기쁘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기쁘신 건 알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 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모유도 안 나올 것 같아. 손자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큰아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며느리가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미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가슴에 맺힌 한이 너무 커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10년 넘게 살아온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에 흙을 묻히며 자식들을 키웠죠.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집 근처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큰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제 큰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와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자마자 데려온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여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 태생이라 그런지 말투도 부드럽고 차림도 단정했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시골에서 서울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여자가 시골로 시집 오는 거라 조금 걱정은 됐지만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보여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고 신혼살림도 서울에서 시작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명절 되면 꼬박꼬박 내려와서 차례도 지내고 제가 준비한 음식도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서울로 올라갔죠.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자를 안으려고 하면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라며 핑계를 대더군요. 제가 만든 미역국을 가져갔더니 염분이 많아서 모유 수유에 안 좋다고 하면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육아법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뭘 해주려고 하면 항상 정중하게 거절하더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뭔가 벽을 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가족이 아닌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돌을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 내려와도 하루 이틀 머물다가 금세 올라가 버리더군요. 아이가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어해서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손자를 보면 되겠다 싶었어요. 연락해보면 요즘 너무 바빠서라며 계속 미루더라고요.
아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아이 키우느라 힘드니까 이해해주세요 라고만 하더군요. 며느리가 편 만드는 것 같아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쨌든 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손자의 엄마니까요. 그런데 둘째 손자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이번에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내더니 집으로 와서도 우리에게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아들을 통해서 뒤늦게 들었어요. 제가 축하 인사라도 하려고 전화했더니 지금 신생아라 면회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할머니가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면 결국 손해보는 건 아들이니까요. 몇 달 후에야 겨우 둘째 손자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서도 내내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이를 안으려고 하면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해서라며 말리고 제가 준비해간 이유식 재료도 알레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받지 않더군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자들은 자라나는데 저는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명절 때나 잠깐 보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정말 결정타는 작년 추석 때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큰 손자가 저에게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멀리 사셔서 자주 못 와. 그리고 할머니 집은 환경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우리 집이 더 좋지 않아?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집이 시끄럽다고. 손자들이 오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남편은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날 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나눈 대화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남편도 사실은 며느리의 태도에 많이 서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다만 저보다는 참을성이 많아서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당신 말이 맞소.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우리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곰곰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서울 사람이라서 시골을 무시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돈 문제였어요. 우리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산을 모았어요. 농지도 있고 시골이긴 하지만 집도 제법 큰 편이고요. 더군다나 아들 둘 다 결혼시키면서 상당한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 결혼할 때는 서울에서 전세금도 대주고 차도 사주고 예단도 넉넉히 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댁에서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나중에 시골로 내려와서 시부모 모시고 살라고 할지도 몰라. 아니면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선을 긋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시부모가 자식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며느리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계산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접근해보자고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돈 때문에 우리를 경계한다면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보자는 거였어요. 먼저 둘째 아들과 상의했어요. 둘째는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어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수가 너무하긴 해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면서도 계속 그러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또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정말 친부모처럼 모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조건부 증여였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조건을 달기로 한 거죠. 물론 법적인 조건부 증여 말고 우리만의 조건이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가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로 했고요. 만약 며느리가 또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다르게 나가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거였어요. 손자들 용돈, 명절 세뱃돈, 가끔씩 보내던 생활비 그런 것들 말이에요. 남편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며느리가 우리를 무시하는 건 결국 우리가 만만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왔어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후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들아, 요즘 지내니? 손자들은 건강하고, 네, 엄마,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작은 애도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나이도 이제 70에 가까워지니까 말이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봤으면 좋겠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어떨까? 전화 너머로 아들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마 며느리와 상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엄마, 그게 아이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면 잘 못 자기도 하고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죠. 아들아,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할머니 집에서 놀기 좋아하던데 우리 손주들만 유독 그런가?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사실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도 결국은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요. 엄마,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상의해보거라. 하지만 아들아, 이건 꼭 기억해라. 부모가 자식과 손자들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함께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죠. 예상대로라면 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텐데. 그러면 우리도 계획대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아들아,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떻게 됐니? 엄마, 그게 집사람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아이들 준비물도 많고 시골에는 아이들이 할 게 없다고 하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시골에는 아이들이 할 게 없다고. 우리가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뒀는데요. 그네도 설치해두고 자전거도 사두고 온갖 장난감도 준비해뒀는데 할 게 없다니요. 그래, 알겠다. 그럼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들아, 엄마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잖니. 그런데 우리가 뭔가 부탁하면 계속 거절만 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별거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처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겠다는 뜻이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되겠니? 그렇게 첫 번째 경고를 날린 후 우리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명절 세뱃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손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에는 아예 주지 않기로 했어요. 첫날 당일 큰아들 가족이 와서 차례를 지냈어요.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됐는데 차례가 끝나고 세배를 받을 때가 문제였죠. 손자들이 세배를 하면서 할머니 세뱃돈 하고 손을 내미는데 저는 그냥 세배 잘했다 라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큰 손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 세뱃돈은요? 그때 며느리가 얼굴이 확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무슨 일인지 감을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아들이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세뱃돈을? 아, 깜빡했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물론 거짓말이었죠. 일부러 안 준 거니까요. 그 다음 달부터는 평소에 가끔씩 보내던 용돈도 끊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자들 간식이라도 살라며 30만 원씩 보내곤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보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눈치를 챘는지 아들을 통해서 몇 번 떠보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요? 라든지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라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별일 없다라고만 답했어요. 진짜 결정타는 큰 손자가 생일을 맞았을 때였어요. 지금까지는 생일이면 꼭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생일 축하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고요. 아들이 며칠 후에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큰애 생일이었는데요.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엄마, 진짜 깜빡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아니면?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다시 가을이 왔죠. 그동안 우리는 정말 딱딱하게 선을 그었어요. 명절 때 필수적인 만남 외에는 연락도 잘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완전히 중단했어요. 대신 둘째 아들 가족에게는 더욱 잘해줬어요. 둘째 며느리가 워낙 효성이 좋으니까 보답해주고 싶었거든요. 둘째 손자들에게는 세뱃돈 많이 주고 용돈도 더 자주 줬어요. 생일 선물도 더 비싼 걸로 사주고요. 이런 차이를 큰아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둘째와 연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며느리도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명절 때 와서도 예전처럼 편안해하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던 중에 드디어 며느리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어요. 추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한번 시골에 놀러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 며느리가 시골에 놀러가고 싶다고. 지금까지 시골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며느리가 말이에요. 정말 느닷없이 왜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도 시골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고요.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항복 신호를 보내는구나 싶었거든요. 언제 올 생각이니? 이번 주말에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월요일에 학교 가야 해서 일요일 저녁에는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와서 일요일에 가면 되겠네. 알겠다. 엄마가 준비해 둘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함께 정말 기뻤어요. 당신 작전이 통했네.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경제적인 지원이 끊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건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문을 테스트 삼아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건지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좀 더 조심스럽고 겸손해 보였거든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와서 신나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며느리가 인사를 하는 목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저녁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엌일을 도와준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제가 해야죠 라면서 부엌으로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0년 만에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나르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며느리의 태도는 계속 달랐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정말 맛있다라며 칭찬하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니까 먹으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말리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며느리가 과연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하는 게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말이에요. 손자들을 재우고 나서 며느리와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네. 어머님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니? 어머님께서 그동안 우리한테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골 생활이 불편할까봐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환경이 다르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어머님. 와보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그동안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네를 타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죄스러워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니까 1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경계를 완전히 늦출 수는 없었어요. 됐어. 이제라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며느리는 정말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잤어요. 중간에 일어나서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도 도와줬어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죠. 일요일 아침 손자들과 함께 뒷마당에서 채소를 따보기도 하고 닭장에 가서 계란도 주워오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이런 말들이 진심인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쨌든 변화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며느리 가족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차에 짐을 실으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이제는 우리 집이 불편하지 않니? 전혀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렇게 며느리 가족이 돌아간 후 남편과 함께 그날을 정리해 봤어요.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긴 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단 지켜보자. 이번 한 번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거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정말 잘 놀다 갔어요. 아이들이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 다행이네. 우리도 손자들 보고 싶어.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도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꾸 가자고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또 오겠다고. 지금까지는 명절에 억지로 내려와서 하루 만에 도망가듯 올라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오겠다고 하니까요. 그럼 와라. 엄마가 또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번에는 뭔가 도움이 될 일을 하고 가고 싶어요. 밭일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 흙 한번 만져보지 않으려던 며느리가 밭일을 하겠다고. 정말 변한 게 맞나 싶었어요. 그 주말에도 며느리 가족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며느리에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줬어요.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겠다고 하고 밭에 나가서 배추도 뽑고 정말 180도 바뀐 모습이었어요. 아이들도 완전히 시골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큰 손자는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일 구경하고 작은 손자는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정말 즐거워했어요.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분위기였어요. 며느리가 어머님이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와 또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말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그래, 말해봐. 사실 저는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많이 해주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나중에 뭔가 바라는 게 있으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을 긋고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예요. 역시 제 이상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우리를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골 생활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정말 편견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저도 속마음을 말하고 싶어졌어요. 며느리야, 엄마도 솔직히 말할게. 그동안 정말 서운했어. 우리가 뭔가 해주려고 하면 계속 거절하고 손자들도 자주 못 보게 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야, 우리가 너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긴 해. 하지만 그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야. 무엇인가요?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이렇게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손자들과 추억도 만들고 그게 전부야. 다른 건 바라지 않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그게 다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게 다야. 우리는 며느리가 우리를 피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돼. 그날 밤 대화 후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동안의 오해가 다 풀렸거든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한 달에 2번씩은 꼭 내려와서 하룻밤씩 자고 가더라고요. 명절이 아니어도 그냥 놀러 오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걱정하면서 약도 사가지고 오고요. 아이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 오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서울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방학 때는 며칠씩 머물다 가기도 해요.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가 저를 정말 어머니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플 때 걱정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생일이면 선물도 사주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경제적인 지원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며느리도 우리 생일 때 선물을 주고 여행 갔다 오면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족다운 관계가 됐어요. 며느리도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아이들은 우리를 정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따라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큰 손자가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그림에 우리도 포함시켜서 그려온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들까지 정말 온 가족이 다 들어있는 그림이었어요. 며느리가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머님, 큰애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이라고 그림에 그려왔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인식하게 된 거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저한테 뭐든지 편하게 얘기해요.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상의하고 살림하는 방법도 물어보고 정말 친딸처럼 대해줘요. 저도 며느리한테 마음을 더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이제는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큰아들 가족, 둘째 아들, 가족, 우리 부부까지 다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정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였을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우리를 피했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 서운해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68세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며느리도 자주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도 우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피하기만 했던 거고요. 하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됐어요. 혹시 저처럼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면 정말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 증거예요. 10년 동안 쌓인 갈등도 1년 만에 완전히 해결됐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며느리가 손자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 우리 나이 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건강히 지내세요.